네, 지금의 이 경제 금융 상황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변수는 역시나 코로나 환자가 어떻게 확진되는가이죠. 그다음 두 번째 변수로 꼽으라면 바로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도 변동성이 대단히 크고요. 간밤에는 또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저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오늘 좀 집중적으로 기획특집으로 분석하겠습니다. IBK 연금보험 박종현 증권운용부장 오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에 급등한 얘기 그런 이제 앞으로 이제 전망할 때 뒷부분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국제유가가 왜 이렇게 이 하락을 하는 것이며 유가 하락하는 게 왜 이렇게 영향이 큰 건지 그 구조나 의미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일단 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네. 1970년대 이른바 1, 2차 오일 쇼크를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급등하는 게 상당히 두려웠던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유가가 하락하는 게 문제인 상황인 네. 거죠.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뭐 사실 그 자가 운전자들 좋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산업엔 상당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원유를 생산하기 위한 뭐 플랜트 산업이라던가 또 이런 원유를 생산해서 나르기 위한 어떤 해운 쪽, 또 조선, 그리고 정유, 화학업종 이런 것들이 다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저유가 상황이 장기화되게 되면은 이른바 글로벌리 디플레이션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상당히 저유가에 대한 어떤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대부분 이쪽들이 이른바 하이힐드 기업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 하이힐드의 크레딧 스프레드가 상당히 좀 급등하게 되고 이쪽에서 이제 신용 위험 또 부도 위험이 커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업종에까지 이 자금 경색의 위험이 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내용 앞에 이제 타이틀에서도 달린 것처럼 지금 간밤에 이 화이트 페트롤륨이라는 미국의 이 석유 업체가 이제 파산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유가 상황을 우리가 상당히 좀 우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힐드 산업이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미국 셰일 산업 얘기하면서 크레딧 스프레드라는 단어를 얘기하셨습니다. 하이힐드 산업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좀 고위험을 추구하는 성장 산업이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인가요? 예, 하이힐드 산업이라기보다는 네네. 이제 우리가 채권을 구분을 할 때 네, 채권 얘기하신 거예요. 투자 등급하고 이제 투기 등급을 얘기하는데 네. 하이힐드라고 하면 이제 투기 등급의 이 기업들을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 정상적인 이 회사채나 이런 채권의 그 수익률보다 하이힐드 채권들은 이익을 더 그러니까 잘 될 때는 더 많은 금리를 주면서 그만큼 네. 이제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소위 이제 그 정상적인 채권과 이 하이힐드 채권의 그 차이, 그걸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예, 그걸 가지고 위험성을 얘기하는데 그 위험이 얼마나 지표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그 절대 금리로 보게 되면 네. 지금 미국의 하이힐드 등급의 이 회사채 금리는 거의 10% 정도에 지금 육박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업이 일종의 이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조달 코스트가 10%란 얘기인데 정상적인 기업은 어느 정도 수준인데? 투자 등급 같은 네. 경우에는 이보다 지금 훨씬 낮고요. 네. 이제 우리가 국채하고 이 하이힐드 기업하고 그 스프레드가 금리 있죠. 차를 예. 생각을 해보면 거의 현재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1%도 안 되거든요. 되죠. 예. 0.7%, 0.6%밖에 안 되는데 하이힐드 기업은 10%라는 얘기는 거의 9%포인트 이상의 높은 그 스프레드를 부담하고서도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한 자금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지금처럼 이제 경기 여건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높은 고금리를 주면서까지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하이힐드 기업에서 이제는 부도율이 좀 높아지는 이런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표로 보게 되면 미국 CP니까 기업보험이네요. 3개월 기업보험하고 그 스프레드 차이가 보면 최근에 위로 그냥 쭉 뻗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BP니까 벌써 114BP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BP 10%포인트가 난다는 거잖아요. 예. 네. 예, 그게 이제 위험을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셰일 기업들은 자금 조달하는데 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도산의 위험도 있다 이런 거죠. 네네네. 예. 그러면 석유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결국 셰일 오일이 생산되면서부터인데 유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자기는 버틸 수 있다고 하고 뭐 네. 또 셰일 오일 기업들은 단가가 비싸다고 하고
러시아는 또 어쩌고 대략 그 석유를 생산해서 파는데 그 손익분기점들이 국가별로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뭐 정확하게 숫자로 네네. 딱 찍기는 어려운데 그 일종의 손익분기점 이제 예. 밴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가 제일 이 채굴 단가가 낮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미국 셰일 업종을 할 수 있겠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한 15불 정도에서도 어느 정도 석유를 생산해서 판매했을 때 좀 이익이 날 수 있는. 어떤 기사는 제가 본 건 뭐 8달러, 뭐 9달러 그렇게 예. 얘기하죠. 추정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밴드가 네. 상당히 넓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수준은 이제 밴드의 중간값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 같은 경우도 한 25불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상당히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이제 미국 셰일 업체들은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한 40불 정도 언저리 수준이기 때문에 네. 지금 유가가 뭐 간밤에 폭등을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25불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현재의 40불 이하 수준에서 유가가 지속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의 셰일 업체들 입장에서는 채산성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부도에 대한 위험들 아까 말씀드린 커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분석 업체들 얘기하기로는 만약에 이 40불 이하에서 유가가 계속 고착화된다고 한다면 1년 이내에 이 셰일 업체들이 한 15% 이상이 부도가 날 거다. 이런 지금 분석들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유가는 어제 올랐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여전히 부담스러운 유가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있어서 조금 더 얘기를 중간중간에 하겠습니다. 그 미국 셰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계산하면 적어도 유가가 40달러 이상은 올라와야 장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순수하게 예. 어떤 예. 그 원유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마진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예. 결국 그러니까 이 생산 비용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뭐 유정에다가 그냥 파이프만 꽂으면 철철 올라오는 수준일 거고 네. 예. 러시아는 그것보다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좀 더 깊게 매장되어 있거나 발굴 비용이 더 드는 거고 쉐일은 이제 이 수직으로 내려가서 또 수평으로 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쉐일층에다가 그거를 끌어모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단가가 더 비싼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거는요, 부장님. 그러면 아니 쉐일 산업이 미국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산업의 구조가 크길래 그렇게 쉐일 업체들 몇 개 부도 물론 뭐 부도가 나면 안 좋지만 그게 이제 전 경제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 산업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쉐일 업체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나요? 그 미국 경제에서 셰일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얼마다라고 숫자로 딱 네. 말씀드리긴 쉽지는 않은데 결국은 이 미국 경제의 가장 핵심이 소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소비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고용 시장이 될 수 있겠는데 미국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조업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갖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셰일 산업이라 할 수 있겠거든요. 네. 근데 이 셰일 산업이 최근에 저유가로 인해서 상당히 좀 부진하다 보니까 고용 시장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제 보면 긍정적인 뉴스는 그 유가가 좀 폭등했던 부분들은 긍정적이었지만 또 부정적인 뉴스를 본다고 한다면은 또 어제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뭐 지난주에도 쇼크였는데 더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평상시에만 20만 명, 30만 명 하던 게 지난주는 330만 명, 이번 660만 명이니까. 맞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예. 평소에 뭐 30배 이상의 네. 지금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뭐 15%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쪽은 뭐 25%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미국의 고용 시장의 침체와 또 연관되는 부분들이 이 셰일 산업의 부진이기 때문에 단순히 셰일 산업이 미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고용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또 이 셰일 산업과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미국 경제에도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걸 뭐 얘기해서 추론하더라도 에너지가 뭐 미국에서 사실 차지하는 섹터나 비중이 또 크지 않습니까? 네네. 셰일은 벌려놓은 거고, 예, 이게 뭐 쉽게 좀 거두어들이기 어려운 뭐 장치 산업, 설비 산업이잖아요. 네. 많은 돈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거고요. 유가 전망하기 전에 셰일 관련해서 제가 또 가졌던 궁금증 최근에 좀 풀었던 거 하나 말씀드리면 어쩔 땐 셰일 오일이라 그랬다가 어쩔 때는 셰일 가스라 그랬다 그래서 저도 헷갈렸거든요. 네네. 이게 뭐 LPG 가스 형태의 가스인가? 그
굵은 그 석유 원유처럼 석유인가 그랬더니 둘 다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네요. 예, 셰일은 오일로도 생산할 수 있고 가스로도 생산해서 가까운 쪽은 가스로 보내고 오일로 생산한 건 멀리 보내고 이게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유가 전망입니다. 워낙 뭐 시장의 전망들은 적어도 이제 10달러대로 한번 들어갈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간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뭐 좋은 얘기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예, 좀 진정이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 저희가 눈으로 보는 네. 유가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WTI 서부 텍사스 그쵸, 예. 중진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장중에 20불을 하회하기도 했었고요. 그랬었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원유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에도 거래되기도 했다. 요즘에 워낙 원유 창고가 지금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생산업자들이 그냥 돈 주고 가져가세요. 우리가 마치 뭐 집에 옷 남아돌면 네. 비용 주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처럼. 그거야 뭐 이제 좀 이제 극단적인 뉴스니까 네, 마이너스 맞습니다.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까지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일반적인 걸 봐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럴 정도로 지금 상당히 이제 공급 자체가 우인 이런 상황이라고 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제 어제 긍정적이었던 부분들은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부터 이 이란 그 사우디하고 러시아 간에 이제 이른바 산유국들의 감산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오히려 증상 경제하는 부분들에서 개입할 의사를 내비쳤던 거고 직접적으로 이제 러시아 정상하고도 통화하고 뭐 사우디 정상하고도 통화하면서 감산 합의 자체가 이제 조금 구체화된 그 부분들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20불 이하에서는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는 하방 경직성들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다시 유가가 연초가 60불 초반이었는데 여기까지 좀 올라갈 수 있겠냐, 내지는 뭐 한 40불 갈 수 있겠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유가를 결정하는 하나는 공급 요인, 하나는 수요 요인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공급 측 요인은 이번 감산 합의가 잘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개선될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 수요 부분들은 이 코로나19 사태와 연결될 수밖에 예,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간밤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만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만 지금 22만이고요. 지금 여러 전 세계가 이제 자택 격리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4월 한 달 놓고 보게 된다면 경제 활동은 거의 지금 냉각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가가 어느 정도 하방은 감산 합의에 의해서 좀 지켜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유가가 더 의미 있게 상승을 하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되면서 경제 활동이 좀 재개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아직 이렇게 섣불리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은 유가는 현재 정도 수준에서 바닥을 조금 다지는 정도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 여부에 따라서 향후에 점진적인 상승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정도 뭐 이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들은 그렇게 해석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그 유가의 급락 상황을 이용해서 직접 거기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도 있거든요. 분명히 네. 예전에 우리가 60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4, 50달러를 받는데 지금 20달러 혹은 10달러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 자체로 투자해 볼 만하다. 근데 이게 국내 투자자들이 사실 해외 CME에 갈 수도 없는 거고 이제 투자하기 게 만만치 않잖아요. 주로 네네. 이제 ETF 이런 것도 주로 이제 선물 거래되는 거라 사실 괴리율도 좀 있고 예.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의 좋은 투자 상품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요즘 뭐 동학 개미 운동 네. 이래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이 시장 참여가 활발한 것 같은데요. 이 원유 시장에서도 유가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오르긴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면 너무 싸진 거 아니냐. 뭐 시간 지나면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네. 장기 투자를 조금 그 주변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원유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간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ETF도 있고 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N 이런 것도 있는데 예. 사실 이런 쪽은 이제 괴리율 문제 또 롤오버하는 비용 문제라고 감안을 해보면 유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만큼을 다 못 이렇게 쫓아가더라고요. 누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유가가 상승할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미국의 에너지 생산 기업들의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이들 주식을 엮은 이제 ETF가 오히려 더 유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유 ETF보다는 이 원유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ETF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유효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예, 국내에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금 전에 나온 신한 ETN이나 뭐 코덱스 ETF, 선물 ETF 이런 거 있는데요. 괴리율도 있고 선물이기 때문에 롤오버 될 때 거기에 비용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느니 미국에 상장돼 있는 에너지 기업의 ETF가 이제 미국 주식 하듯이 ETF 살 수 있을 거거든요. 예, 예. 아이쉐어나 이런 것들. 맞습니다. 그런 기업을 투자하는 게 그 온전한 유가 상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좋은 아이디어 오늘 주셨습니다. 예. 미국 셰일 산업의 위기, 유가 급등락 상황들 그리고 전략 세워봤습니다. IBK 연금보험 박종현 증권운용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